안녕하십니까. 부동산학개론 정동혁입니다. 자, 오늘은 340페이지 부동산 금융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금융론은 보통 6문제, 5문제에서 6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보통 6문제 정도 출제가 되죠. 그래서 이쪽에서는 일단 그 이자율에 관한 부분 요걸 꼭 정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상환 방식에 관한 부분 이것도 정리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저당의 유동화 이쪽도 MBS와 더불어서 꼭 정리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보금자리론이나 이런 것들은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이쪽은 요번에는 그냥 간단하게 보금자리론이란 무엇이고 그 다음에 주택연금이란 무엇인지 그 정도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 금융공사에서 이제 나오는 뭐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나오는 그런 상품이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가 뭐 그때그때 계속해서 공부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거는 수시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리 시험 출제 빈도는 그리 높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좀 나중에 한꺼번에 한 번 정도만 정리를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회사가 있는데 이 부동산 투자회사는 시험에 꼭 나오는 것이니까 이거는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는데 이것도 역시 중간에 좀 바뀔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한 5월이나 6월쯤 가서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한번 정리를 하시는 식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일단 그냥 기본적인 내용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프로젝트 파이낸싱인데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요즘에 가끔 한 번씩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기업 금융 이런 쪽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전체적으로 이게 금융론이 약 6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첫 번째 이자율에 관한 거, 두 번째 상환 방식에 관한 거, 세 번째 저당 시장의 구조와 MBS에 관한 거,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이제 부동산 투자 회사,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 그리고 이제 기타 다른 금융 일반적인 거 이렇게 해서 한 6문제 정도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일단 340페이지를 잠깐 보십니다. 자, 340페이지에 금융이 나오는데요. 일단 부동산 금융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러면 금융은 개념이 뭐냐 그러면 요렇게 이 금융은 항상 자금이라 그랬죠. 자금이고요. 융은 융통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금을 융통한다. 즉 자금을 융통이란 말은 조달한다, 돌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자금을 돈을 융통, 조달하는 과정, 일련의 과정들을 전부 금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뭐 다른 어떤 정의를 뭐 안다, 뭐 공부를 한다 이렇게 하더라도 그냥 금융은 자금 융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이제 만약에 부동산 금융이다 이렇게 자 앞에 부동산이 붙으면 그러니까 금융의 종류 중에서 여러 가지 이제 금융이 있겠지만 거기서 부동산 금융이다라고 하면 요거는 당연히 자금 융통이니까 부동산 자금을 융통하는 거야. 이렇게 정리하시면 끝나겠죠. 그러니까 너무 막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라 이런 얘기예요. 이런 데서는 잘 시험도 안 나오고요. 개념 정도만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면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부동산 금융은 다시 두 개로 쪼개지겠죠. 부동산 자체가 토지와 정착물이니까요. 그래서 토지와 정착물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것이 건물이고 건물 중에 또 대표적인 것이 주택이기 때문에 토지와 주택 즉 토지금융과 주택금융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토지금융이 뭐예요? 라고 했을 때 금융은 자금 융통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토지 자금을 융통하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뭐 복잡하게 거기다가 사족을 붙일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주택금융은 뭐예요? 그러면 주택자금을 융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자금을 조달하는 거예요.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주택금융은 우리가 이제 토지금융보다는 주택금융이 훨씬 많죠. 우리가 이제 실생활에서 많이 쓴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주택금융은 다시 주택 소비금융과 주택 개발금융으로 두 개로 이렇게 나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택 소비금융과 주택 개발금융이 나눠지는데요. 이때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런 걸 가지고 시험제에 작년에 출제가 된 적이 있었죠. 자, 그래서 일단 주택 소비금융이라는 것은 뜻이 뭐냐 그러면 주택을 소비하기 위한 자금을 융통하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주택을 소비한다라는 소리는 내가 주택을 사고 팔거나 아니면 주택에 전세를 들어가거나 세를 들어가거나 이런 것들 그런 자금을 필요한 자금을 융통하는 거죠. 그게 이제 정부가 이렇게 밀어줄 수도 있는 것이고 보조해 줄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대출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형태의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택을 소비하는 자금을 융통하는 것은 역시 소비자한테 빌려주는 것이니까 소비자 금융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소비자 자금을 융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 금융이에요. 그러면 이제 주택 개발 금융은 개발자한테 즉 공급자한테 자금을 융통해 주는 거겠죠. 그러니까 공급자 금융이에요. 자, 그러면 주택 소비 금융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요거는 이제 주택 담보 대출이 있겠죠.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거 또는 뭐 보조금 지급받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어요. 그래서 신탁금융이니 뭐니 하여튼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들은 모두 주택 소비금융이다라는 것이죠. 그럼 주택개발금융은 뭐예요? 이거는 공급자금융이에요. 주택을 공급하려고 하는 자, 생산자나 또는 공급자에게 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이제 건축 자금을 빌려주는 건축대부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PF는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해서 공급자들이 이 자금이 필요할 때 이 빌리는 형태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교재로 341페이지에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소비금융이 있고요. 그다음에 주택 개발금융 이렇게 주택금융이 두 가지로 나뉜다 하면서 341페이지에 그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주택을 구입하거나 개량하고자 하는 실수요자에게 주택을 담보로 대자금을 융자해 주는 거 이런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주택개발금융이 있는데 주택개발금융은 건축대부나 PF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런 정도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자금을 융통한다라는 개념이고요. 거기에서는 토지금융과 주택금융으로 나눌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341페이지에 나와 있는 주택금융의 기능 뭐 이런 것들은 제목만 한번 쓱 보고 넘어가세요. 시험에 거의 나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택 거래를 활성화한달지 또는 주택 가격을 안정한달지 또는 주거 안정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축 유도와 제목만 쭉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만 보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택 경기를 조절할 수도 있고요. 너무 과열됐으면 금리를 높인달지 줄인달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너무 과열됐거나 아니면 침체돼 있거나 그러면 그런 것들을 금융 정책으로 이자율 조정이나 뭐 이런 것들로 대출의 그 조정이나 이런 것들로 이 경기를 조절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주택 산업의 육성한달지 뭐 공급자 금융이나 뭐 소비자 금융을 통해서 그렇게 해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개념을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42페이지 주택자금인데요. 주택자금은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정도 그냥 눈으로 한번 쓱 쳐다보는 정도로 예의를 다한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것을 이해하려고 하지도 마시고요.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 문제 안 나옵니다. 어디까지 넘어가시냐? 자, 349페이지 제일 위쪽까지 그냥 넘기시면 돼요. 그냥 거기는 그냥 쭉 넘어가시라. 이런 것들은 문제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349페이지 보시면 주택담보대출과 관련된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담보대출과 관련되는 용어들은 일단 돈을 빌리는 거죠. 그러니까 자금을 융통하는 것이니까 자금을 융통하면은 그때 이제 자금을 빌릴 때 이자율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얼마를 빌릴 것인지
이런 거 대출 총액이 있겠고, 그리고 이제 그 대부 기간이 있겠죠. 대부 기간 얼마나 빌릴 것인지, 그런 이제 대부 기간이랄지 이자율이랄지 또 상환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약정을 합니다. 대출 약정을 할 때 그런 것들을 약정을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융자 원금이 나와 있죠. 융자 원금은 차입자가 대출자로부터 돈을 빌릴 때 대출 받을 당시에 최초의 원금을 바로 융자 원금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원금이 있으면 일부 갚고 나머지 금액이 있겠죠. 나머지가 잔고예요. 그러니까 융자 원금은 최초로 빌린 대출 원금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융자 잔고는 중도에 이제 상환을 하잖아요. 조금씩 상환을 하면 상환하고 아직 못 갚은 그런 잔금을 융자 잔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융자 잔고는 융자 원금에서 차입자가 상환한 원금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이죠. 그래서 잔고, 남을 잔자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대부 비율이라는 게 있는데요. 주택담보대출 심사 기준이 두 가지 주택담보대출에는 대출 심사 기준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대부 비율과 그다음에 총부채 상환 비율,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출을 할 때 대출 심사 기준이라고 있는데요. 심사 기준, 요게 이 첫 번째로는 주거용을 심사하는 기준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상업용을 심사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용 심사 기준은 두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상업용도 역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시험에 잘 나와요. 주거용과 상업용 대출 심사 기준이 다 중요하고요. 꼭 알아두셔야 돼요. 이것은 계산 문제에서 이제 또 다뤄드릴 건데, 요거는 현재는 그냥 주거용은 두 가지 기준이 있다라는 정도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상업용도 두 가지 기준이 있다라는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대출을 할 때 은행에서 대출 심사 기준으로 하는 것이 주거용이든 상업용이든 LTV라는 게 있습니다. LTV라는 것은 공통으로 봐요. 그러니까 LTV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여기서 이제 L과 T인데요. T는 2예요. 2는 슬래시입니다. 슬래시. 그래서 요거 LTV다 그러면 L 슬래시 V다 이런 얘기예요. L 슬래시 V는요. 여기서 슬래시가 분수죠. 분수고요. L이 위로 올라가고요. 그러면 V가 분모로 내려오겠죠. 그럼 이제 L이 뭐예요? L이 론이라는 얘기야. 론은 이거는 대출 총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론은 대출금이고요. 대출금, 대출 총액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V는 그럼 뭐냐? V는 부동산의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동산의 가격이 1억짜리 부동산인데 그것을 담보로 대출을 6천만 원 받았다라고 하면 대부 비율 LTV가 60%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LTV 할 때 T자는 무조건 슬래시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면 뭐 꼭 외우지 않아도 이런 것들을 쉽게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LTV 그러면 이것은 대부 비율이다. 그러니까 가치 부동산 가격분의 그 대출 총액 부채의 비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가격이 이제 부동산 자산이니까요. 자산분의 부채의 비율 이게 대부 비율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죠. 자, 그러면 주거용은 두 가지 기준이 있는데 두 번째 것은 DTI라고 얘기합니다. DTI. 그래서 DTI는 여기서도 역시 T자가 2예요. 2. 자, DTI 그러면 2니까 net income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net하고 income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때 net는 뭐냐? 그러면 얘는 I는 income이고요. income은 연소득, 소득이 되겠죠. 연소득분의 요게 이제 뭐냐면 바로 이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그 350페이지에 나와 있죠. 연간 원리금 상환 총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부채 서비스액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네트는 부채 서비스액이요. 부채 서비스액이 원래 원리금 상환액입니다. 부채 서비스액, 원리금 상환액, 저당 지불액, 월부금 다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네 가지는 완벽하게 동일한 용어고요. 항상 같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부채 서비스액과 똑같은 말들이 세 가지가 더 있다. 이게 이제 원리금 상환액이고요. 원리금 상환액, 그리고 저당 지불액, 그리고 월부금. 이렇게 네 가지는요, 완전히 동일한 용어고요. 동일한 용어고, 또 빈도도 비슷하게 쓰여요. 그래서 이것들은 꼭 알아두시고요. 어쨌든 연소득분의 부채 서비스액인데요. 이때 부채 서비스액 원리금 상환액이니까 여기서 요 놈을 다시 두 가지로 쓰게 되면요. 그러니까 연간 원리금 상환액인데요. 여기서 연소득분의 부채 서비스액이 내가 담보대출, 주택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리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신용대출이나 이런 거 미리 받은 거기에는 연간 원금을 분할해서 상환하는 것이 아니라 이자만 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요 두 가지로 하나는 부채 서비스액 중에서 하나는 담보대출이고요. 담보대출이고 또 하나는 신용대출이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신용대출이 있을 때는 이거 신용대출의 이자까지도 포함을 해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담보대출은 당연히 원리금 균등이든 뭐 원리금을 일정 부분 원금을 분할해서 상환하는 것이니까 요거는 부채 서비스액, 즉 부채 서비스액은 대출 총액 곱하기 저당 상수가 됩니다. 저당 상수. 요게 이제 부채 서비스액이고요. 그 다음에 신용대출은 기타 대출인데요. 기타 대출은 이자가 플러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연소득분의 대출 총액 곱하기 저당 상수 하면 요게 이제 부채 서비스액이요. 그래서 부채 서비스액은 대출 총액 곱하기 저당 상수 하면 부채 서비스액, 즉 원리금 상환액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것을 암기를 할 때는 저당 대부 이렇게 암기를 한다 그랬죠. 저당 대부 이렇게 꼭 암기를 해두세요. 그래서 부채 서비스액이 대출 총액 곱하기 저당 상수니까 우리가 이제 얼마를 빌릴 수 있을까 할 때 요것을 구할 수가 있어요. 저당 상수 주고, 그다음에 기타 대출의 이자 주고, 연소득 주고, DTI가 몇 프로다 라고 했을 때 이 식에다가 집어넣으면 바로 대출 총액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계산 문제로 거의 매년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DTI와 LTV를 가지고 이 대출 총액을 계산하는 문제, 요것들이 그 시험에 꼭 나오니까 LTV와 DTI를 주고,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이 얼마짜리인데, 예를 들어서 LTV가 60%다. 그러면 부동산 가격이 1억짜리다. 그러면 60%하고 1억을 곱하면 대출 총액은 6천만 원 빌릴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내가 연소득이 5천만 원인데 DTI가 40%다. 그러면 연소득 곱하기 DTI 하면 5, 4, 20, 2천이 되고요. 기타 대출이 내가 이자를 1년에 1,000만 원씩 갚고 있다. 그러면 이제 1,000만 원을 빼줘야 되겠죠. 1,000만 원 빼면 2천에 1,000만 원 빼면 1,000만 원 남잖아요. 1,000만 원이면 그때 이제 여기 저당 상수가 0.1이다라고 했을 때 대출 총액 얼마까지 빌릴 수 있냐? 1,000만 원을 0.1로 나누면 1억이잖아요. 그래서 대출 총액은 여기서 DTI로는 1억까지 빌릴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그 계산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DTI 기준은 1억이고 여기 LTV 기준으로는 6천만 원이다. 그러면 더 작은 금액이 되는 거죠. 둘 다 충족시키려면. 그래서 LTV와 DTI를 동시에 고려했을 때 이런 조건 하에서는 6천만 원까지 이 사람은 빌릴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나중에 또 계산 문제에서 또 한번 다뤄 드릴 겁니다. 요거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상업용 같은 경우는 LTV와
한 가지 보는 게 이게 부채 감당률을 보는 거예요. 부채 감당률. 자, 부채 감당률이라는 것은 부채 감당률은 순두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순영업소득을 부채 서비스액으로 나눈 값이에요. 그래서 부채 서비스액은 당연히 대출 총액 곱하기 저당 상수기 때문에 이놈을 다시 쓰면 순영업소득이 이렇게 들어오고요. 순영업소득 들어오고 그다음에 부채 서비스액이 대출 총액 곱하기 저당 상수가 되겠죠. 저당 상수. 자, 그러면 여기서도 역시 대출 총액이 얼마냐? 요거를 구하는 거죠. 요거를 구하는 것인데 순영업소득 주고 부채 감당률 주고 그다음에 저당 상수를 주게 되면 그때 이제 대출 총액을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대출 총액하고 부채 감당률하고 자리를 바꾸면 그러면 이제 순영업소득을 부채 감당률 곱하기 저당 상수로 나눠 버리면 바로 대출 총액이 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의 대출 심사 기준 그다음에 주거용 부동산의 대출 심사 기준 요거는 시험 문제로 계산 문제로 꼭 나오는 것이니까 잘 정리를 꼭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아직은 지금 처음 기본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맛만 보여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LTV가 뭐냐 대부 비율인데 그것은 LTV다. 그러니까 T자는 2다. 그러면 이 V에 대한 L의 비율 이렇게 이제 읽을 수 있겠죠. V라는 것은 가격이에요. 가치나 가격이죠. 그러니까 가격에 대한 대출 총액의 비율. 론이 대출 총액이고요. 데트는 부채 서비스액이에요. 그러니까 대출 총액 돈을 빌렸으면 그에 대한 원금과 이자 상환액 그게 바로 데트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론과 데트 이거 두 가지의 차이점만 여러분들이 영어 단어 두 가지만 공부를 하셔야 돼요. 뭐 어쩔 수 없죠. 론과 데트는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뭐 나는 영어 단어 잼뱅인데 뭐 할 수 없죠. 뭐 그거는 공부하시면 돼요. 론하고 데트는 이제 이렇게 씁니다. 데트. 그래서 데트는 원리금 상환액이다. 즉 요게 데트예요. 그러면 대출 총액이 론이죠. 대출 총액. 그러니까 대출 내가 받은 총액, 대출 총액이 바로 론이기 때문에 론과 데트 요거 두 개만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된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LTV이기 때문에 이 L이 론이고요. 론은 대출 총액이고 그다음에 V는 가격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얼마를 빌릴 수 있는지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는 가격하고 LTV만 그냥 곱해버리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DTI는 Net Income이에요. 그러니까 인컴에 대한 즉 연소득에 대한 연간 부채 서비스액의 크기죠. 근데 부채 서비스액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은행에다가 돈을 갚는 것이니까 그때 이제 두 가지 형태가 있다. 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이렇게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때 담보대출은 원리금 균등 상환으로 보통 상환을 하게 되니까 여기서 이제 원리금 균등 상환에서는 대출 총액 곱하기 저당 상수로 원리금 균등 상환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대출 총액 곱하기 저당 상수로 부채 서비스액이 계산되고요. 그리고 이제 신용대출 같은 경우는 이자만 내잖아요. 그러니까 1년 동안에 기타 대출의 이자 요게 이제 1년 동안 내는 이자 금액을 합산을 시키면 이게 이제 1년 동안 내가 내는 이 원리금의 총액이 되겠죠. 그래서 요게 원리금 상환액 1년 동안 원리금의 상환액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소득 요게 이제 나눠주면 DTI가 됩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는 이걸 좀 더 강화시켜 가지고 DSR이라는 게 있어요. DSR이라는 게 있는데요. 요거는 이게 이제 그 신용대출에 이자만 내는 것이 아니라 신용대출도 원리금 상환액, 원리금 균등 상환을 하는 것으로 바꿔가지고 아예 그냥 대출 총액에다가 저당 상수를 곱해서 계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더 엄격하겠죠. 여기서 이자만 내면 1년에 1,000만 원 내지만 원까지 같이 갚는다. 그러면 1년에 2천만 원 내는 거나 비슷한 거잖아요. 더 많아지는 거 아니에요. 이 자체가. 그러면 내가 빌릴 수 있는 금액이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DSR로 하게 되면 DTI보다는 훨씬 더
많은 DTI보다는 훨씬 더 적은 금액을 가능액이 대출 가능액이 점점 작아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대출 심사가 좀 더 어려워지고 그런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2016년도 12월까지는 그래도 이자만 보통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할 때 이자만 내는 그런 경우 상당히 많았었어요. 그러나 2017년 1월 1일부터는 이자만 내는 주택담보대출은 거의 사라졌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원리금을 동시에 상환하게 되는 이런 대출이 거의 일반화되어 있다. 그래서 심사 기준이 훨씬 더 까다로워졌고, 그다음에 이제 DTI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DSR로 즉 기타 대출도 이제 이자만 내는 것이 아니라 원리금 균등 상환으로 바꿔서 전환을 시켜서 그렇게 계산을 한다 이런 얘기요. 그래서 조금 더 심사가 강해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상업용 같은 경우도 LTV와 부채 감당률 이거 두 가지를 심사 기준으로 삼습니다. 상업용 같은 경우는 뭐 소득 워낙 금액이 크다 보니까 연소득 대비 빌려주게 되면 100억짜리 빌딩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게 한 2천만 원 빌려주면 되겠어요? 1억, 2억 빌려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DTI를 적용을 못 시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임대소득, 즉 순영업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그거에 이제 부채 감당률 이런 걸 보고 거기서 이제 빌려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상업용 같은 경우는 LTV와 부채 감당률을 본다. 그 다음에 주거용 같은 경우는 LTV와 DTI를 본다. 이렇게 나눠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350페이지에 그렇게 이제 나와 있죠. 자, 그리고 명목이자율과 실질이자율이 있는데요. 이것은 그냥 명목이자율은 실질이자율에다가 예상 인플레율, 인플레가 될 것을 감안을 해서 좀 높게 책정을 한다. 그래서 대출 이자율이 명목이자율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대출 이자율 속에는 예상 인플레율이 포함이 돼 있다. 요 정도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51페이지 고정금리와 변동금리가 나오는데요. 자, 요 부분은 그냥 고정금리, 변동금리 이렇게 막 명목금리, 실질금리 이렇게 따로따로 정리를 해서는 정리가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자율에 대한 정리를 따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자율에 대한 정리를 따로 해보겠습니다. 이자율은 보통 R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R은 P분의 순이익이죠. P분의 순이익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P가 대출 총액이 되겠고요. 대출 총액이 되겠고, 그 다음에 순이익이 바로 이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자가 들어가고요. 이게 대출 총액이죠. 그러니까 이게 P의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게 순이익의 개념이죠. 그러니까 PR하면 순이익 나온다. 그 식으로부터 이자율도 이렇게 유추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율, 비율, 지수, 개수로 끝나는 것은 분수로 표현된다 그랬죠. 분수로 표현되고 율 앞에 있는 것이 무조건 분자로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자율이라는 것은 대출 총액분의 이자다. 누가 봐도 이자율은 이자를 구하는 율이야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자를 구하는 율이니까 이 분자로 당연히 이자가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이자를 우리가 왜 냅니까? 돈을 빌렸기 때문에 내는 거죠. 그러니까 대출 총액이 분자로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자율은 대출 총액, 즉 원금에 대한 이자의 비율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이거 이제 원금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원금에 대한 이자의 비율,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런 이자율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책들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맨날 이게 인터넷이나 TV에서 강의를 하는데, 약정 이자율과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장 이자율, 이렇게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즉 약정금리와 시장금리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라고 매번 강의를 합니다. 근데도 책들이 원래는 이렇게 나눠져야 돼요. 그래야 당연한 것이지. 이자율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시장이자율하고 약정이자라고 돼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나눠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책들이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기존 책들을 이렇게 베끼다 보니까 뭐 그렇게 되는 거죠.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약정이자율과 시장이자율은 무슨 차이가 있냐? 약정이자율은요, 요거는 차입자와 대출자 간에 이렇게 둘이 약속으로, 약정이니까요, 약속으로 결정한 이자율, 약속으로 정한 이자율 또는 계약으로 정한 이자율, 뭐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죠. 약정이에요, 그게. 그래서 요 놈을 우리는 다른 말로 계약이자율, 그리고 계약서상에 표시된 표시이자율, 그리고 또 뭐라고 할까요? 이게 저당이자율, 그리고 대출이자율, 여기서 나왔던 아까 나왔던 명목이자율,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표현을 해요. 어쨌든 이런 것들은 차입자와 대출자 간에 서로 약속으로 결정한 이자율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시장이자율이라는 것은 시장에서 통용되는 이자율이에요. 이거는 약정이자율과는 달리 이거는 차입자와 대출자 간에 약속으로 결정하니까 지네들이 알아서 결정하겠죠. 그러나 시장이자율은 시장에서 통용되는 이자율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시장에서 돈을 이렇게 조달을 할 때 그때 이 지불되는 그런 이자율이 시장이자율이 되겠죠. 그래서 자금 조달 비용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이자율은요, 요거는 시장에서 통용되는 이자율이기 때문에 요거는 기준이 되는 금리가 됩니다. 또는 지표금리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약정이자율을 삼을 때 요게 기준이 돼요. 시장이자율이 기준이 돼서 약정이자율을 우리가 결정을 하게 된다. 그래서 약정이자율은 기준금리 또는 지표금리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런 시장이자율은 기준금리 또는 지표금리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런 시장이자율은 우리가 이제 보통 CD의 금리나 또는 코픽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거에는 CD 금리만 이 기준금리로 했지만 요즘에는 코픽스까지 다시 나왔죠. 그래서 두 가지인데요. 자, 여기서 CD라는 것은 우리 교재에도 CD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353페이지를 보시면 거기에 양도성 예금증서 보충학습에 양도성 예금증서 해가지고 나오죠. 그래서 Certificate of 데포지트 해가지고 디파지트 해가지고 이게 양도성 예금 증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CED죠, CED.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이 CD는 보통 이제 이런 얘기예요. CD 그러면 양도성 예금 증서인데요. 우리가 이제 양도성 CD를 보통 양도성 예금 증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때 이제 예금 증서라는 말은 그냥 예금 통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예금 통장은 사고 팔 수 없잖아요. 근데 요 놈은 또 양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금 통장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 예금 통장에 보통은 기명입니다. 기명. 그러니까 이름이 적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요 놈은 이름이 안 적혀 있어요. 무기명이에요. 그래서 무기명으로 하고요. 보통 이제 은행이 자금이 필요하면 보통 이제 이 기업이나 일반인들한테도 은행 간에 자금을 빌릴 수도 있지만 기업이나 일반인들한테 자금을 빌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빌린다. 그러면 1,000만 원을 빌리면서 은행이 야, 내가 이 1,000만 원을 한 90일만 빌릴게. 그러니까 너 나한테 1,000만 원 빌려줘. 대신 내가 너한테 그 3개월 동안 3%의 이자를 줄게.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여기 3%면 30만 원이죠. 그래서 빌릴 때 1,000만 원을 주는 게 아니라 이 개인이 1,000만 원을 주는 게 아니라 970만 원만 줍니다. 그러니까 미리 30만 원을 떼고 선이자로 떼고 주는 거죠. 떼고 주면 그러면 이제 은행은 야, 1,000만 원을 내가 3개월 뒤에, 즉 90일 뒤에 너한테 1,000만 원을 줄게 라고 해가지고 1,000만 원이 이렇게 입금된 통장을 줍니다. 이게 바로 양도성 예금 증서예요. 그래서 이 통장을 주면 이 A라는 사람은요, 이 통장을 가졌죠. 그러니까 970만 원을 빌려주고 1,000만 원 들어있는 통장을 받은 거예요. 그게 양도성 예금 증서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주는 이자율, 요게 CD 금리입니다. 그러니까 3%면 당연히 30만 원이 떼고 선이자로 떼고 준 거죠. 그럼 이제 이 사람은 A라는 사람은 이 1,000만 원짜리 통장이 있지만 실제로 90일이 지나기 전까지는 1,000만 원을 찾을 수가 없어요. 찾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요거는 CD는 그 기간이 지나야 찾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90일이 지나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 사람이 돈이 좀 필요하다. 그럼 이제 그 전에 뭐 한 2개월 지났는데 2개월 후에 이 돈이 필요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팔아야 되겠죠. 근데 이제 뭐 970만 원에서 이자가 좀 이제 한 달만 있으면 찾으니까 1,000만 원 찾으니까 한 980만 원이나 990만 원 이렇게 팔면 되겠죠. 그래서 요게 이제 바로 CD 양도성 예금 증서예요. 그러니까 예금 증서는 사고 팔 수 없습니다. 예금 통장은 통장을 사고 팔면 걸리는 거죠. 그러나 요거는 팔 수 있어요. CD는 양도성이 있으니까 양도성 예금 증서니까. 네, 그래서 양도성 예금 증서의 금리가 바로 CD 금리고요. 그 다음에 코픽스는 뭐냐면 코스트 오브 펀드 인덱스예요. 펀드 인덱스. 그래서 자금 조달 비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본 조달 비용 또는 자금 조달 비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에 354페이지에 코스트 오브 펀드 인덱스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요. 거기에서 자금 조달 비용 지수 뭐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은 뭐냐면 은행에서 이제 자금을 조달할 때 그때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예금을 받는 것이죠. 그러면 예금을 은행이 이제 이렇게 은행이 자금을 조달을 하는데 여러 가지 형태로 예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금들 중에서 자금 조달하는 것이니까요. 예금들 중에서 이제 일부는 이자율이 조금씩 틀리죠. 그러니까 뭐 정기 예금 이자율 틀리고 정기 적금 이자율 틀리고 주택 부금 틀리고 뭐 각기 다 틀리잖아요. 그리고 CD 같은 것도 그 빌릴 때 이자율이 좀 틀리잖아요. CD 금리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금리들이 여러 가지 종류의 예금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지불하는 금리, 이게 자금 조달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54페이지 거기 보시면요. 이 동그라미 5번에 보충학습의 동그라미 5번에 보시면 이 지수 산출 대상 자금 조달 상품은 그러니까 은행에서 예금을 이자를 지불하는 예금 중에서 정기 예금, 그다음에 정기 적금, 그다음에 상호 부금, 그다음에 주택 부금, 그다음에 양도성 예금 증서, 이게 이제 CD죠. CD 그것도 포함하는 거요. 그다음에 환매 조건부 채권 매도, 표지어음 매출, 그다음에 금융채,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뭐다 이런 거 정확하게 알 필요는 없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자금 조달을 할 때 지불하는 이자, 즉 그게 자금 조달 비용이에요. 그래서 그놈들을 평균을 냅니다. 그러니까 각 은행별로 시중에 있는 8개 은행을 해가지고요. 각 은행별로 조금 기간이 좀 정기 예금과 정기 적금이 있으면 기간 동안에 뭐 해약률이랄지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가지고 좀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다가 가중치를 서로 달리합니다. 그래서 가중 평균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예를 들어서 신한은행에서 신한은행 거다. 그러면 신한은행 거에서 자기네 예금 금리를 평균을 내는 거예요, 따로. 그 다음에 우리은행도 따로 내야 되겠죠? 따로 냅니다. 그래서 가중평균에서 낸 다음에 그 시중에 있는 8개 은행들을 다시 평균을 내요. 그래서 이제 요게 한 달에 한 번씩 내는 게 이 잔액 기준 코픽스가 되겠고요. 그래서 매달 15일 날 이렇게 발표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매주에 한 번씩 발표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에 하는 것은 신규 취급액이라고 해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신규 취급액이든 하여튼 잔액 기준이든 이게 이제 매달 또는 매주마다 한 번씩 평균을 내서 시중의 은행들이 얼마의 비용을 내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코픽스는요. 요거는 양도성 예금 증서만 금리를 반영을 하는데 요놈은 다른 모든 그 예금 금리를 모두 시장 상황을 잘 반영을 하겠죠. 그러니까 얘보다는 얘가 좀 시장 상황에 더 반영을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하시고요. 여러분들이 대출을 할 때 이렇게
대출을 할 때는 대출금리, 대출이자율을 결정할 때 자, 요거 두 개 중에서 하나 선택하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 나이가 CD로 하고 싶으면 CD로 하고요. 코픽스로 하고 싶으면 코픽스로 기준금리를 이렇게 선택을 하게끔 돼 있어요. 이게 바로 시장이자율이 되겠어요. 그래서 요 시장이자율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대출이자율을 결정할 때 대출금리를 결정할 때도 그냥 자기네들이 알아서 막 약정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대출금리를 할 때도 기준금리에다가 그렇죠? 기준금리에다가 이제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서 가산을 하게 됩니다. 가산금리를 플러스 하는 거죠. 이때 이제 가산할 때 예상 인플레이율까지도 포함을 해서 가산을 쭉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대출금리를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요 약정금리가 대출금리를 정할 때 이게 고정금리로 갈 수도 있고요. 변동금리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대출금리가 고정이나 변동으로 이렇게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때 이제 대출금리 요거는 이 기준금리에다가 가산금리 이런 걸 더하는 것인데요. 이때 기준금리는요, 지가 알아서 변화합니다. 기준금리는 CD 같은 경우는 매일 변하고요. 코픽스 같은 경우도 신규 같은 경우는 매주 변하고요. 그리고 잔액 같은 경우는 잔액 기준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씩 변하는 거죠. 어쨌든 이것도 변한다. 지 스스로 변합니다. 약정을 해서 우리가 변동을 시키자. 요 변동이자율하고는 달라요. 이거는 차입자와 대출자, 즉 약정 당사자 간에 서로 알아서 변동시키는 게 변동이자율이 되겠고요. 여기서는 지가 알아서 변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변화한다는 것이고요. 이 가산금리, 여기 예상 인플레이율 같은 경우 가산금리나 이런 것들이 이것은 가산금리는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요거는 고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등급에 따라서 이 5등급이면 얼마 가산을 하고 1등급이면 조금 적게 가산하고요. 좀 등급이 높을수록 이 신용이 나쁜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가산금리를 좀 많이 더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출금리에 그런 대출금리의 성격을 보시면 기준금리에다 가산금리를 더하는데 이때 가산금리가 고정이 돼 있으니까 대출금리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기준금리가 변화하는 대로 변동하면 변동이자율이 되겠고요. 이 대출 당시의 기준금리가 얼마다 그러면 그 금리로 끝까지 고정해서 가는 것은 고정이자율이고요. 대출금리가 변함에 따라서 기준금리가 변함에 따라서 대출금리가 조금씩 변하는 거 이런 것들이 변동이자율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이자율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이자율이고 약정이자율은 둘이 약정을 해서 계약서상에 결정이 되는 이자율이다. 그럼 이제 고정이자율은 뭐냐? 우리가 이제 대부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부기간이 10년이다. 그러면 10년 동안 고정이자율은 10년 동안 한 번 초기에 약정 시에 결정된 이자율이 대부기간 끝까지 그대로 계속되는 그런 이자율이죠. 그래서 고정금리라 그러고요. 변동이자율은요. 요거는 대부기간이 10년이라 그러면 이 10년 동안 매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바뀌어. 그러니까 변동이자율은 지가 매일매일 변하는 게 아니라 요거는 약정기간, 그게 조정기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정기간이 예를 들어서 3개월이 될 수도 있고요. 또 1년이 될 수도 있어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자, 3개월에 한 번씩 변한다. 그러면 3개월 동안은 고정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3개월 뒤에 상황을 봐가지고 또 변해가지고 또 3개월 가고요. 이렇게 변하는 것이 있고요. 또 1년에 한 번씩 변한다. 그러면 1년 동안 쭉 고정으로 가요. 그리고 또 변동해서 또 1년 가고 이게 변동이자율입니다. 그러니까 변동이자율은요. 이 조정 주기마다 차입자와 대출자가 서로 약정한 조정 주기마다 한 번씩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변하는 이 기준금리하고는 좀 성격이 틀리다라는 것이고요. 변동이자율은요. 가변이자율이 있고요. 조정이자율이 있고요. 그다음에 재협정이자율이 있다. 이 정도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가변이자율은요. 보통 조정 주기가
조정 주기가 보통 1년인 거 이런 것들이 가변 이자율이 되겠고요. 조정 이자율은 조정 주기가 조금 짧아요. 그래서 6개월 또는 3개월 뭐 이렇게 매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매달 변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렇게 조정 주기가 좀 짧은 게 조정 이자율이고요. 좀 긴 게 가변 이자율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재협정 이자율은 요거는 3년 내지 5년마다 한 번씩 만나 가지고 재협정을 하는 거예요. 이자율을. 그러니까 이제 이건 조정 주기가 3년 내지 5년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고정 이자율과 변동 이자율이 있는데요. 고정 이자율은 조정 주기가 어떻게 표현할까요? 조정 주기가 만기인 변동 이자율 이렇게도 표현하겠죠. 변동 이자율 이렇게도 표현을 하겠죠. 왜냐면 조정 주기가 만기다 그러면 10년 동안 10년 만에 한 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뀌려고 그러면 끝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조정 주기가 만기인 변동 이자율 이렇게도 이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조정 주기라는 게 있는데 조정 주기가 만기이면 고정 이자율이고요. 그다음에 조정 주기가 3년 내지 5년이면 재협정 이자율이고요. 1년 정도면 가변 이자율이고요. 그리고 조정 주기가 더 짧으면 이 조정 이자율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가변보다는 조정 이자율이 훨씬 조정 주기가 짧잖아요. 그러니까 인플레 위험이나 이런 것들을 대출자들이 이 차입자들한테 바로바로 떠넘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변 이자율보다는 조정 이자율이 훨씬 대출자에게 좀 유리한 그런 측면이 있다. 이걸 또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고정 이자율 같은 경우는 내가 매달 또는 매년 얼마씩 이자를 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차입자들이 정확하게 알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차입자들이 정확히 알기 때문에 훨씬 차입자에게 유리한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차입자에게 유리하다. 그런데 대출자들은 이게 이제 고정이자율로 돈을 빌려줬는데 자금 조달 비용이 자꾸 이런 이제 시당이자율로 자금 조달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당이자율이 자꾸 올라가게 되면 그 대출이자율과 대출이자율과 이 예금이자율 요 차이가 줄어들었다가 늘어났다가 이걸 잘 예측을 못 하겠죠. 그래서 대출자들은 불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 변동이자율은 오히려 차입자가 불리하죠. 차입자가 이제 얼마를 내야 될지 잘 모르죠. 그리고 대출자들은 이 시당이자율이 올라가면 그만큼 대출이자들을 올려버리면 되기 때문에 그 예대 마진이 일정하게 가겠죠. 그러니까 대출자에게는 유리한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둘을 그래프로 잠깐 그려보면 예를 들어서 고정이자율로 10%로 간다. 그러면 이게 이제 약정이자율이 고정으로 갔을 때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시장이자율이 이렇게 변하더라도 이게 시장이자율은 이제 예금금리죠. 예금금리, 이게 시장이자율이 이렇게 가다. 이건 이제 대출이자율이죠. 대출이자율을 이렇게 했을 때 그 차이가 그 차이가 이만큼이 차이가 됐다. 또 이만큼이 차이가 됐다. 그러니까 시장이자율이 올라가면 예대 마진이요. 자, 은행은 보통 은행이 있으면 은행은 수익 구조가 어떻게 되냐? 자, 자금의 공급자들이 이렇게 예금을 합니다. 그리고 자금의 소비자들이 이렇게 대출을 해가죠. 그러면 대출을 받아간 사람들한테 이자를 받아서 은행은 예금한 사람들한테 이자를 지급합니다. 이것을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 차이를 바로 은행에서 먹는 순이익, 즉 예대 마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은행은 이 예대 마진이 순이익이에요. 그래서 요 놈을 잘해야 이익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대출이자에서 예금이자를 뺀 차이. 그러니까 대출이자가 지금 고정으로 갔으니까 여기에서 예금이자 요 시당이자율을 뺀 차이가 바로 예대 마진이에요. 근데 예대 마진을 보니까
시장이자율이 얼마에 올라가 버리냐, 뭐 이게 시장이자율은 우리가 예측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막 변할 때 이 예대 마진이 많아지고 적어지고 그래요. 그래서 대출자들은 예측이 불가능한 거죠. 예측이 불가능한 거예요. 이 예대 마진을 예측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고정이자율로 가게 되면 시장 이자율 변동 위험을 그대로 대출자가 부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에 변동이자율로 가게 된다. 그러면 변동이자율로 가게 되면요, 약정이자율, 자 시장이자율이 이렇게 변한다. 이게 시장이자율인데요. 예, 여기서 일정 부분만 위로 올려서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만큼 올라오면 거기서 똑같이 한 2% 정도만 얹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자율에다가 대출이자율을 할 때 이 가상금리를 예를 들어서 2%만 얹는다. 그러면 기준금리가 바뀌더라도 이렇게 바뀌더라도 거기다가 2%씩만 계속 얹으면 되겠죠? 예, 그래서 계속 2%씩만 이렇게 얹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냐? 결국 대출이자율은요, 지가 알아서 이렇게 이게 약정이자율인데요. 약정이자율을 변동으로 갔을 때 이게 시장이자율의 변함에 따라서 약정을 변동시켜 버리면 되기 때문에 요 예대 마진이 일정하게 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대출자가 유리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 차입자들은 소비자들이죠. 차입자들은 내가 지금 올해는 뭐 5%를 냈지만 내년에는 6% 내고요. 내후년에는 7% 내고요. 이게 잘 예측이 안 되는 거죠. 시장이자율이 변동함에 따라서 내가 내야 되는 이자율이 자꾸 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차입자들이 불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초기 이자율이에요. 초기 이자율. 초기 이자율은 누가 더 높으냐? 자, 고정과 변동이 있을 때 고정 이자율이 초기 이자율을 좀 높게 설정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자, 여기서 똑같이 대출 초기에 지금 대출 초기 빵년이다. 그리고 1년이다. 2년이다. 이렇게 가면요. 이게 빵년일 때, 그러니까 대출 초기 이자율은 요거는 10%를 가져갔죠. 그런데 요 놈은 대출 초기 이자율이 지금 현재 은행 이자율이 약정 시장 이자율이 5%다. 그럼 여기다가 2% 더해서 7%만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좀 낮게 시작을 해도 된다 이런 얘기죠. 이거는 10%로 가야 돼요. 현재 시장 이자율이 5%다 하더라도 상당히 높게 설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10년 동안의 인플레를 예상을 해가지고 아예 처음부터 높게 설정을 하는 것이죠. 높게 설정하고요. 그 다음에 변동 이자율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낮게 설정을 하더라도 나중에 올라오면 또 변동시킬 수가 있으니까 초기 이자율은 고정 이자율이 항상 높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런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것들은 요거 초기 이자율은 누가 더 높으냐 요 놈하고 그다음에 조정 주기가 짧으면 자 조정 주기가 짧으면 짧을수록 자 두 번째 문제는 조정 주기에 대한 문제죠. 조정 주기가 짧으면 짧을수록 누구한테 유리하느냐? 그럼 조정주기가 짧으면 뭐 1개월마다 한 번씩 조정을 한다? 그러면 바로 차입자한테 이자율을 전가시켜 버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조정주기가 짧으면 짧을수록 누구한테 유리하냐? 누가 유리하냐?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요거 이제 약정 이자율과 시장 이자율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이제 조기 상환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조기 상환이라는 부분은 또 시험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자율에 관해서는 첫 번째 초기 이자율이 누가 더 높으냐, 고정이 높으냐, 변동이 높으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조정 주기가 짧으면 누구한테 유리하냐, 길면 누구한테 불리하냐, 뭐 이런 것들 물어볼 수 있고요. 세 번째로는 조기 상환에 관한 문제를 나올 수 있다. 근데 조기 상환의 문제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재로 조기 상환에 관한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약간 언급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기 상환에 관한 문제는 이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상환 방식에 대한 문제와 그다음에 조기 상환에 관한 문제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